안녕하세요. 화려한 할리우드의 이면에는 미스터리에 쌓여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요트 문화라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억만장자들의 요트 문화라는 어두운 세계를 탐험하며 부와 권력이 단순한 우정을 넘어 훨씬 더 복잡한 방식으로 얽혀있는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세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죠. 함께 떠나볼까요? 1살의 연구, 엘리 나하스 스캔들. 프랑스 리비에라의 화려한 겉모습을 한꺼풀 벗겨내고 칸 영화제의 명성에 오점을 남긴 한 사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베니티 페어의 폭로 기사에 따르면 이 권위 있는 행사의 그림자 속에서 비밀스러운 고급 에스코트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2007년에 칸에서 불법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한 혐의로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레바논 사업가 엘리 나하스와 연관된 이 숨겨진 세계는 모두의 상상보다 훨씬 더 우려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여성들은 호화로운 호텔, 고급 요트, 그리고 칸이 내려다보이는 외딴 별장에서 최상류층의 요구에 응하도록 압박을 받거나 속아서 오게 됩니다. 전업 에스코트부터 모델, 미인대회 우승자까지 다양한 이 여성들은 종종 속임수에 덫에 걸려들게 되죠. 어떤 이들에게 칸은 1년 중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장소이자 희망의 불꽃으로 여겨집니다. 파리의 에스코트들과 현지 서비스 제공자들 모두 이 축제에 이끌리는데 이곳에서는 수입이 하늘로 치솟기 때문입니다. 니스에서 시간당 약 20만 7천 원이라는 보통의 임금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럭셔리 컴패니언으로 알려진 이들은 하룻밤에 자그마치 552만 원까지 벌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칸의 많은 30에서 40척의 고급 요트들이 정박해 있는 슈퍼리치들을 위한 물 위의 놀이터로 변합니다. 이 요트들 위에서는 종종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모델 등 최대 10명의 여성들이 부유한 후원자들을 접대합니다. 은밀한 관행 속에서 지불금은 선물이라고 적힌 봉투에 담겨 이 비밀스러운 세계에 또 다른 비밀의 장막을 더합니다. 칸 영화제의 어두운 이면이 이 정도일 줄이야. 놀라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이 요트 문화 개혁. 할리우드와 상류층 사회에서 요트 문화는 여성 유명인사들이 억만장자나 권력자들이 소유한 호화 요트에 초대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초대는 돈, 특혜 또는 다른 형태의 거래를 약속하며 이루어집니다. 요트는 단순히 부의 상징이 아니라 고급 식사, 끝없는 파티, 그리고 최고급 편의시설이 갖춰진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의 배경이 됩니다. 본질적으로 이 세계에서 요트 문화는 동반자 관계나 어쩌면 그 이상을 대가로 부를 교환하는 이연 부담이 큰 거래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그림자 같은 관행이 어떻게 칸 영화제의 화려함과 얽히게 되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10초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 보답으로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이슈를 더욱더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괜찮으시죠? 3칸 영화제와의 연관성. 숨막히게 아름다운 프랑스 리비에라에 자리 잡은 칸 영화제는 영화와 럭셔리가 어우러진 눈부신 축제입니다. 매년 5월 거의 2주 동안 칸은 세계 영화의 심장부로 변모하며 영화 제작자, 배우, 그리고 유명 인사들로 이루어진 엘리트 집단을 이 그림 같은 안식처로 끌어들입니다. 축제의 중심에는 반짝이는 지중해 옆 크루아제트 거리를 따라 자리 잡은 상징적인 팔레데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전설적인 레드카펫이 펼쳐지고 카메라 플래시와 열광하는 팬들의 함성 속에서 스타들을 맞이합니다. 꿈이 무대의 중심이 되는 순수한 화려함의 순간이죠. 하지만 이곳은 세계 영화 산업의 실력자들이 모이는 숨겨진 세계이기도 합니다. 감독, 프로듀서, 배급사들이 영화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곳이죠. 그러나 칸은 또한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놀이터가 되어 호화로운 개인 요트와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화려한 파티가 열립니다. 종종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열리는 이 모임들은
스포트라이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정한 권력과 특권이 어우러지는 장소입니다. 칸은 브래드 피트, 안젤리나 졸리, 니콜 키드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영화 제작자들과 업계의 거물들을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축제의 사치스러운 이면을 실제로 이끄는 것은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거나 수익성 높은 거래를 확보하려는 부유한 후원자들과 투자자들입니다. 4. 요트 거래의 역할. 칸 영화제가 화려한 레드카펫으로 전 세계를 눈부시게 하는 동안 진짜 드라마는 지중해 연안의 호화로운 요트 위에서 펼쳐집니다. 이곳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난 곳에서 세계의 엘리트들이 어울리며 비즈니스와 쾌락이 완벽하게 결합됩니다. 따스한 햇살과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성사되고 파트너십이 구축되며 이 특별한 영역에서만 가능한 방식으로 영향력 있는 유대 관계가 굳건해집니다. 요트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칸의 매력의 핵심입니다. 손님들 중에는 요트 걸이라 불리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델, 배우, 인플루언서, 그리고 유명 전문직 종사자들이 매혹적으로 뒤섞여 있으며 각자 축제의 자석 같은 화려함에 이끌려 이곳을 찾습니다. 일부는 승무원으로, 일부는 손님으로 와서 모두가 칸의 수수께끼 같은 매력을 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와 사치가 충돌하는 칸의 세계이며 진정한 영향력자들은 종종 무대 뒤에서 수백만 달러짜리 요트 갑판 위에서 조용히 산업을 만들어가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유명인사들이 왜 이 세계에 발을 들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어쩌면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5. 유명인사들이 요트 문화에 참여하는 이유. 유명인사들은 단순히 사치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 영향력, 그리고 지위를 얻기 위해 요트의 세계에 이끌립니다. 요트 문화는 호화로운 휴양 이상의 것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경력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독점적이고 판돈이 큰 행사로 가는 관문입니다. 모델과 여배우들은 이국적인 장소나 사치스러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력을 급상승시킬 수 있는 인맥을 위해 이 항해에 기꺼이 합류합니다. 때로는 일주일에 최대 69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요트 대여 비용은 오직 최상류층만이 이 생활을 누릴 수 있음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영향력은 더욱 가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유명인사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그들이 진정으로 성공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이러한 인맥은 중요한 역할이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블록버스터 영화의 역할이 이러한 관계를 통해 확보되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요트 문화는 또한 유명인사와 억만장자들이 파트너십을 맺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비즈니스 거래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최종적인 목표는 훨씬 더 개인적인 것, 즉 이 부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요트 세계의 비밀스러움은 그 매력을 더합니다. 엿보는 눈길에서 벗어나 유명인사들은 다른 곳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사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많은 유명인사들이 사회적 명성, 금전적 이득,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닿을 수 없는 생활 방식의 약속에 이끌려 이 독점적인 세계의 일원이라는 소문에 휩싸였습니다. 예를 들어 킴 카다시안의 경우 말레이시아 사업가 조 로우가 주최한 파티가 끝난 후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받고 떠났다는 소문이 무성하며 이 비밀스럽고 화려한 세계에 대한 그녀의 연루 의혹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6. 유명인사들을 둘러싼 의혹들. 글쎄요. 그녀뿐만이 아닙니다. 에밀리 라타이코프스키의 해고록은 모델 세계의 이면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는데 헤일리 비버, 벨라 하디드, 켄달 제너와 같은 모델들이 단순히 화려한 요트 파티 이상의 것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이 호화로운 배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러한 외출이 단순한 휴가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에는 셀레나 고메즈가 켄달 제너, 지지 하디드, 세이 미첼, 조세핀 스크라이버, 데본 인저와 함께 두바이로 신년 여행을 떠난 것이 가장 화제가 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 그룹은 두바이의 저명한 인사들의 초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그들이 호화로운 요트 위에서 축하하는 모습 때문에 제공된 환대가 추가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왕실에 입성하기 훨씬 전에 메건 마클 또한 비슷한 추측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류층 사교계를 통해 해리 왕자를 소개받았다고 알려진 그녀는 요트 위에서 사진이 찍혔고 한때는 일광욕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유명 인사들과의 관계에 대한 소문을 촉발했지만 확인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기심을 더하는 것은 138 워터 컴퍼니입니다. 이 회사는 주로 생수를 판매하지만 인스타그램에는 비키니를 입은 모델들이 때로는 도발적인 포즈를 취하며 138 로고를 드러내는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 회사가 브랜드를 홍보한다는 명목하에 부유한 고객들이 동반자와 은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이중적인 목적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7. 유명인사들을 위한 금전적 유인. 한 영화 산업 내부자는 전문 에스코트와 불을 대가로 친밀한 관계를 교환하는 B급 또는 C급 할리우드 여배우나 모델 사이의 경계가 종종 모호하다는 혹독한 현실을 폭로합니다. 칸 영화제에서 호화로운 요트의 갑판을 장식하는 이 여성들은 요트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누구이며 그 황금 빗문 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비밀스러운 세계에 얽힌 유명 인사들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에밀리 라타이코프스키의 해고록 마이 바디가 그 흐릿한 진실을 드러낸 이후 벨라 하디드와 헤일리 비버 같은 이름들을 둘러싼 추측이 무성합니다. 그녀는 말레이시아 금융가 조 로우와 함께 슈퍼볼에 참석하는 대가로 3억 1,05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조 로우는 요트에서 비슷한 거래를 주선한 혐의를 받는 인물입니다. 요트 문화라는 숨겨진 세계를 살짝 엿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해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 문제는 얼마나 깊숙이 관련되어 있으며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억만장자의 과잉이 가진 어두운 유혹에 이끌려 들어가는 걸까요? 최상류층의 비밀은 이제 막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조 로우의 사례. 한때 사치와 과잉의 상징이었던 조 로우는 이제 필사적으로 법망을 피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추문에 가까운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유명 인사들에 대한 그의 집착은 유명했습니다. 2019년 대학 시절부터 페리스 힐튼에게 매료되었던 로우는 캐나다의 고급 스키 리조트 히슬러로 가는 전용기 여행을 시작으로 화려한 만남의 연속을 주선했습니다. 로우의 씀씀이는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힐튼이 단지 행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1억 3,800만 원을 지불했다고 알려졌으며 그녀의 생일에는 까르띠에 시계를 선물했고 라스베이거스의 베네시안 타오 나이트클럽에서 바카라를 즐길 때는 3억 4,500만 원어치의 카지노 칩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들의 무모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트로페의 호화로운 레갸브디 루아 나이트클럽에서 금과 사치에 둘러싸여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한 번은 터무니없는 과시 속에서 로우는 입찰 경쟁에 뛰어들어 결국 한 병의 크리스탈 샴페인을 사는데 200만 유로를 썼고 페리스 힐튼은 이를 축하하며 군중에게 뿌리는 유명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함과 매력 뒤에는 더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조 로우는 현재 악명 높은 1MDB 스캔들에서 자신의 역할 때문에 국제적으로 수배 중이며 자그마치 6조 2,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중국에 숨어 지내며 그림자 속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구호화 요트와 그 매력. 하지만 이미 부유한 유명인사들이 왜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에 발을 들이게 되는 걸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이 엘리트들의 여가 활동과 동의어가 된 가장 호화로운 요트 몇 척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린호를 예로 들어보죠. 단 일주일간 이 요트를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은 69억 원이며 빌 게이츠가 가족 휴가를 이 물 위의 낙원에서 즐기기 위해 지불한 가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꿈만 꿀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서린호는 VIP 스위트룸을 포함한 12개의 스위트룸에 24명의 손님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머무는 장소 그 이상으로 엔터테인먼트의 천국입니다. 옛바, 피자 오븐,
대파냐끼 그릴이 있는 선데크를 상상해 보세요. 실내 암벽 등반벽, 2개의 헬리콥터 착륙장, 스파, 그리고 심지어 비치 클럽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호화로움의 유혹은 특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린호와 같은 요트를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연간 운영 비용만 해도 552억 원에 달할 수 있는데 이는 산드라 블록이 그녀의 전성기에 벌어들인 수입의 2배입니다. 텔레비전 에피소드당 3,450만 원을 버는 여배우들에게는 그 격차가 엄청납니다. 서린호의 헬리콥터 착륙장 하나를 유지하는 데만 6,210만 원이 드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몇 달 동안 버는 돈을 훨씬 능가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과잉의 세계에는 서린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 억만장자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소유한 9,660억 원짜리 거대한 요트 이클립스는 칸 영화제의 단골 손님입니다. 2개의 헬리콥터 착륙장, 24개의 객실, 2개의 수영장, 온수 욕조, 그리고 디스코 홀을 갖춘 이클립스는 호화로움의 결정체입니다. 이 요트는 70명의 승무원을 필요로 하며 연간 운영 비용은 966억 원까지 치솟습니다. 오직 초부 유층만이 이러한 사치를 감당할 수 있으며 이 세계에 합류하기 위해 일부가 겪는 고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화려함 뒤에는 결코 헤드라인에 오르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오싹한 이야기입니다. 이 호화로운 휴가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수 있을까요? 10. 요트 문화에 대한 익명 제보. 얼마 전 한 젊은 여배우가 상류층 사교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둠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쉬운 돈과 사치라는 약속에 이끌려 이 세계로 들어섰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690만 원을 받은 후 그녀는 프랑스로 날아갔고 그곳에서 요트와 부유한 남자들의 세계에 던져졌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임무는 예쁘게 보이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곧 굴욕적인 대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거의 옷을 입지 않은 남자들이 여성들을 희롱하고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나날은 끊임없는 굴욕의 악몽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녀가 만난 대부분의 여성들은 동유럽 출신이었는데 아마도 그들의 절박함 때문에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소위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은 끊임없는 착취의 순환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일부 여성들은 여전히 이 남자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최종 목표는 판돈이 훨씬 더 높은 가장 부유한 남자들이 소유한 개인 요트에 선택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은 끔찍한 위험을 수반했습니다. 주최자들은 여성들을 보내기를 주저했는데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시련이 끝날 무렵 여성들의 절반은 이 위험한 요트로 옮겨갔거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비극적이게도 그녀의 그룹에서 최소 1명의 여성이 약물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여배우는 그 경험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물로 씻어도 트라우마를 씻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온 후 일주일 동안 울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을 간직한 도시로 돌아가기가 두려워 칸으로의 초대조차 거절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부적절한 활동에 참여한 적은 없었지만 빠른 돈의 유혹이나 부유한 남편에 대한 약속에 이끌려 굴복하는 다른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그 여배우가 바네사 라세일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녀의 이야기는 상류 사회의 겉모습 아래에 있는 오싹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10일 익명의 소식통과의 인터뷰. 바이스 인터뷰에서 불안한 세부 사항을 공유한 익명의 소식통의 폭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년간 이 호화로운 요트 위에서 시간을 보낸 이 소식통은 그 안에 숨겨진 현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부자들이 막대한 자원을 이용해 가장 사치스럽고 의심스러운 활동까지도 처벌받지 않고 자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신선한 진미를 배달하는 헬리콥터는 단지 표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문제들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소식통은 빈번한 부적절한 행동,
만연한 약물 사용, 그리고 일부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부유한 개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쉽게 법적 허점을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부적절한 행위는 유감스럽게도 흔하며 피해자들은 종종 상당한 합의금으로 조용히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가 묘사한 요트 위의 삶은 결코 이상적이지 않으며 악명 높은 인물들, 과도한 파티, 그리고 탐닉적인 과잉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혜로 비이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 이 콘텐츠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저희 채널에서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가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맑은 바닷속에는 바다와 깊이 얽혀 살아가는 활기찬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부족은 세계적인 수준의 운동선수들보다도 더 오래 물속에서 숨을 참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로 잠수하며 바다 위에서 평생을 보내는 그들만의 독특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인간 인내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흔히 바다의 유목민이라 불리는 바자우족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자우족으로 하여금 이토록 엄청난 도전을 하게 만드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1. 역사적 배경과 기원. 바다의 유목민이라 불리는 바자우족은 그들의 삶의 방식만큼이나 매력적이고 독보적인데요. 과연 무엇이 이 공동체를 이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단한 땅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반면 바자우족은 바다를 자신들의 집으로 삼아 수세기에 걸쳐 완성된 수중 생활 방식을 터득했습니다. 이 숙련된 잠수부들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 대신 바다 깊은 곳으로 뛰어들어 자신들의 전문 기술에 의존해 물고기를 잡고 해저에서 귀중한 자원들을 채취합니다. 바자우족의 문화는 바다와의 깊은 유대감을 반영하는 풍부한 전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 이야기, 사교 행사는 전적으로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육지에 뿌리내린 삶과는 확연히 다른 생활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체가 농작물 수확을 축하하는 반면 바자우족은 바다의 조수 흐름에 맞춰 축제를 열고 바다가 베푸는 풍요로움을 기념합니다. 역사적으로 바자우족은 동남아시아의 섬들 사이를 이동하며 독특한 보트 가옥이나 물 위에 높이 솟은 수상 가옥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원래 필리핀 남부에서 온 것으로 여겨졌던 바자우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주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해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이주는 역사의 흐름, 무역, 식민지 확장, 그리고 새로운 어장을 찾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바자우족은 항해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적, 정치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그리고 비유적인 파도를 헤쳐나가는 그들의 회복력은 인간의 적응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해양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집부터 음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 방식이 바다와 얽혀 있습니다. 바다와의 이 깊은 관계는 단순히 실용적인 것을 넘어 신성하기까지 합니다. 바자우족은 바다를 생명의 공급원이자 영혼의 수호자로 숭배합니다. 그들은 해양 세계에 대한 존중을 반영하는 의식과 의례를 행하며 바다를 단지 생계유지 수단이 아닌 자신들의 정체성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여깁니다. 이 특별한 능력. 바자우족의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비범한 잠수 능력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그들은 프리다이빙 기술을 터득했으며 일부는 의도적으로 고막을 파열시키기도 합니다. 이 관행은 깊은 바다의 강한 수압과 거센 해류를 견딜 수 있게 해주지만 그 대가로 많은 나이든 잠수부들은 노년의 청력 문제를 겪게 됩니다. 한 획기적인 연구 발표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바자우족이 육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약 1.5배 더 큰 비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비장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적혈구를 저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자우족이 잠수할 때
그들의 비장은 수축하면서 산소가 풍부한 적혈구를 혈류로 대량 방출합니다. 이 메커니즘 덕분에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비장뿐만이 아닙니다. 바자우족은 놀라운 수중 시력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선명하게 보는 것을 넘어 여러 세대에 걸쳐 그들의 눈이 어두운 빛과 수면, 이 강한 햇빛 반사에 대처하도록 적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들의 눈 모양이 약간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깊은 물속이나 까다로운 조명 조건에서 물고기를 사냥할 때 이점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날카로운 시력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잠수 기술로 바자우족은 매일의 고기잡이를 마치 바다와 함께 추는 춤과 같은 차원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생존, 기술, 그리고 환경과의 깊은 유대감이 어우러진 것입니다. 매일 몇 시간씩 파도 아래에서 사냥하고 해양 자원을 모으는 것이 문화와 생존의 핵심 부분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장기적인 청력 손실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다이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막을 희생하는 바자우족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생존이나 기술을 위해 그런 희생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바다와의 유대감이 그들 삶의 중심이지만 바자우족은 특히 활기차고 의미 있는 결혼 풍습과 관련하여 육지에서도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3. 결혼 전통. 결혼은 바자우 공동체에서 깊은 의미를 지니며 그 의식과 축하 행사는 활기차고 전통이 풍부합니다. 바자우족 결혼의 가장 흥미로운 관습 중 하나는 독특하고 정교한 구애 과정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구애는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전통 사이의 대화입니다. 종종 보트 제작에 능숙한 젊은 바자우 남성들은 잠재적인 신부에게 아름답게 만든 선물을 건네며 가족을 부양하고 돌볼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구애 과정에 칸둘리라고 불리는 진심 어린 세레나데가 포함되는데 구혼자가 마음에 두는 젊은 여성의 창문 아래에서 노래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결혼식 날은 성대한 행사입니다. 결혼 전 의식인 마파치 의식으로 시작되는데 쌀가루와 강황을 섞은 것을 부부의 피부에 바릅니다. 이 고대 관습은 아름다움과 보호를 상징하며 새로운 삶을 위해 영적, 육체적으로 그들을 준비시킵니다. 의상에 관해서라면 신부의 전통 드레스는 정교한 구슬 장식과 섬세한 자수로 장식되어 바자우족의 예술적 경지를 보여주며 그야말로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바주 물라유라는 전통 의상을 입은 신랑은 미래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종교 지도자가 이끄는 예식에서는 서약과 반지를 교환하며 서로에 대한 부부의 헌신을 약속합니다. 결혼 의식이 끝나면 만잘랑 파상안이라는 특별한 전통이 있는데 신혼부부가 연장자들로부터 축복과 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이는 바자우 문화에서 직계 가족을 훨씬 넘어 확장되는 대가족 내의 깊은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확장된 친족 관계는 그들 사회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10초만 특별히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저희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슈를 더욱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4. 주거와 생활 방식. 바다를 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기분일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바자우족은 물을 중심으로 독특한 삶을 만들어 왔으며 하우스보트나 바다 위에 세워진 수상 가옥에서 생활합니다. 일반적으로 산호초나 얕은 물 위에 지어지는 수상 가옥은 대나무, 나무, 집과 같은 현지에서 조달한 재료를 사용하는데 이는 부력과 변화하는 조수 및 혹독한 날씨에 대한 회복력 때문에 선택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열대 습도를 이겨내는데 필수적인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종종 개방형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상징적인 레파레파 하우스보트는 바자우족 생활 방식의 중심이 되는 활기찬 떠다니는 집입니다.
이 보트들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바자우족의 지략과 적응력을 반영하는 진정한 가족의 거주지입니다. 좁고 긴 형태로 디자인된 레파레파 보트는 맹그로브 숲의 나무와 같은 현지 재료로 만들어져 다양한 해양 조건에서 안정성과 항해의 용이성을 보장합니다. 유연한 디자인 덕분에 수리와 유지 보수가 더 쉬운데, 이는 대부분의 삶을 바다에서 보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레파레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늑하면서도 기능적인 공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면 공간, 간단한 난로나 화덕이 있는 조리 공간, 낚시 장비와 개인 소지품을 위한 저장 공간이 모두 영리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종종 활기찬 직물과 수제 장식품으로 꾸며져 각 보트의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감각을 더합니다. 작은 창문을 통해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와 밝고 상쾌한 느낌을 주며, 바다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확장된 생활 공간 역할을 합니다. 전통적인 무역로를 바꾸고 새로운 정치적 경계를 강요했던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의 식민지 영향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자우족은 그들만의 독특한 생활 방식을 보존해 왔습니다. 그들의 적응력과 바다에 깊이 뿌리내린 유대감 덕분에 전통과 회복력 있는 생활 양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개별적인 집을 넘어 바자우족은 물 위에서 긴밀한 공동체를 공유합니다. 이 하우스보트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은 종종 서로 가까이에 닻을 내리고 자원과 일상적인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이러한 공동체 생활 방식은 공동체 내의 유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도전적인 환경에서 그들의 집단적 생존을 보장합니다. 바다와 아주 가깝게 얽혀 사는 것은 그들의 집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며, 협력과 공동 책임은 그들의 생존과 문화적 통합에 필수적입니다. 5. 가족 및 공동체 구조. 바자우족은 바다를 중심으로 한 반유목 생활 방식을 이끌며 많은 이들이 보트나 얕은 물 위에 수상 가옥에서 평생을 보냅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수영, 낚시, 그리고 바다의 변화무쌍한 패턴을 읽는 것과 같은 필수적인 생존 기술을 배웁니다. 이 지식은 놀이와 학습을 결합한 일상생활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전수됩니다. 밀집된 수상 가옥이든 전통적인 레파레파 하우스보트든 그들의 집이 가깝게 배열된 구조는 물 위에서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긴밀한 공동체를 조성합니다. 가족은 그들 문화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대가족이 종종 함께 또는 근처에 살면서 낚시, 건설, 가사일과 같은 작업에서의 협력을 강조합니다. 남성들은 보통 낚시와 건설을 담당하고 여성들은 얕은 물에서 낚시를 하거나 가사를 관리하고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 잡은 것들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기여합니다. 바자우 공동체의 리더십은 비공식적이며 나이, 기술, 지혜를 통해 얻어지고 결정은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동체 생활은 문화적 정체성과 단결을 강화하는 공유 활동, 축하 행사, 사교 모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행사에는 종종 전통 음악, 춤, 스토리텔링이 포함되어 그들의 유산을 보존하고 젊은 세대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자우족의 강한 환대 정신은 그들의 개방적이고 환영하는 태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며 종종 방문객들을 초대해 식사를 나누고 일상활동에 참여하게 합니다. 낚시는 단지 생계 수단이 아니라 전략과 기술을 공유하는 공동의 노력입니다. 이러한 상호 지원의 정신은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돕는 것으로 확장되어 사회적 유대를 강화합니다. 장인 정신은 바자우 문화의 또 다른 핵심적인 측면으로 보트 제작과 목공 기술은 그들의 집과 보트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축제와 시장은 그들이 이러한 기술을 선보이고 이웃 공동체와 교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관행을 통해 바자우족은 환경의 요구에 적응하면서도 강한 정체성과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6. 바다의 식단. 바자우 부족은 주로 해산물에 의존하며 이는 그들 식단의 거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그루퍼나 스네퍼 같은 맛있는 생선부터 문어, 오징어, 조개류와 같은 해양 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날 해산물을 먹는 그들의 독특한 선호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단 선택을 넘어
그들의 문화적 뿌리와 생활 방식의 현실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바자우족에게 생선과 같은 특정 식품은 발효시켜 전통 별미를 만들고 잡은 것들을 효과적으로 보존하는 수단이 됩니다. 말리거나 훈제한 생선 또한 주요 식량으로 식량 공급을 지속시키기 위한 그들의 지혜를 잘 보여줍니다. 요리에 있어서 바자우족은 단순함을 유지합니다. 굽거나 삶는 것이 일반적인 기술이며 가끔 교역을 통해 얻은 현지에서 채집한 식물이나 쌀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리에 대한 미니멀리스트적인 접근 방식은 바다와의 깊은 유대감과 더 복잡한 조리 자원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식단에는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바자우족의 식습관이 그들의 신체적 적응과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해 흥미를 가져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그들의 해산물 위주 식단이 그들의 놀라운 잠수 능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자우족 생활 방식의 회복력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해안 공동체들이 현대화를 받아들인 반면 바자우족은 자급자족 어업의 전통을 이어가며 여러 세대에 걸쳐 거의 변하지 않은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 교환과 교역. 바자우 공동체에서 교역은 경제적 필요성을 훨씬 뛰어넘어 그들의 생활 방식의 초석이자 문화적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전통적으로 바자우족은 물물교환 시스템에 참여해왔는데 이는 종종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물건을 직접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부는 갓 잡은 생선을 공동체의 다른 숙련된 구성원이 만든 엮은 바구니나 도구와 바꿀 수 있습니다. 지역시장은 바자우족이 교역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와 사회적으로 연결되기 위해 모이는 장소 역할을 합니다. 이 시장들은 활기찬 사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그들이 잉여 생산물을 팔고 필수품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바자우족은 특히 전통 보트와 낚시 장비를 만드는 장인 정신으로 유명하며 이를 이웃 공동체나 이 활기찬 시장에서 종종 판매합니다. 이는 단순히 생계를 꾸리는 것을 넘어 그들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뛰어난 기술을 선보이는 장입니다. 하지만 바자우 공동체의 교역은 상업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이웃 집단과 교류하면서 상품뿐만 아니라 지식, 기술, 문화적 관행도 교환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교류는 다른 이들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흡수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전통을 풍요롭게 하여 역동적인 문화적 진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1년 중 특정 시기에는 특별한 교역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획 성수기나 수확기 동안 바자우족은 풍부한 계절 상품을 교역하여 1년 내내 공동체의 필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역에 대한 순환적인 접근 방식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을 보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동체 중심의 교역과 문화 교류의 힘에 대해 바자우족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바다의 유목민들과 그들의 비범한 생활 방식에 대해 더 많이 탐험하는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8. 독특한 장례 의식. 바자우족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리는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바다에서의 그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많은 문화와 달리 바자우족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다를 평생의 집으로 여깁니다. 필리핀의 바자우 라우트 공동체에서는 특별히 엮어 만든 매트로 고인을 감싸는 것으로 의식이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캐택이라고 불리는 전통 보트의 니어 바다에 부드럽게 띄워 보냅니다.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위해 가족들은 보트 위에 작은 집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어 물 위에서의 삶과의 지속적인 연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추모의식에는 종종 기도, 노래,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여정을 안내하기 위한 정성스러운 곡물이 동반됩니다. 곡물은 보통 바다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대표하는 일상용품들로 구성되며 이는 그들 문화에서 바다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더욱이 바자우 공동체는 특정 해안이나 수중 장소를 과거 세대와 연결되는 특별한 곳으로 여기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소 근처에서 낚시를 하거나 잠수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 의미 있는 장소에 존중을 표하며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상기됩니다. 바다와의 이러한 연결은 오랫동안 그들을 지탱해온 물과의 깊은 관계를 강조합니다. 9. 문신 그들 전통의 또 다른 매혹적인 요소는 정교한 문신 관행인데, 이는 단순히 미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념과 해양 생활 방식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신들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전통 문신들은 종종 중요한 신비로운 의미를 지닙니다. 바자우족은 이 문양들이 불행으로부터 영적인 보호를 제공한다고 믿으며, 이는 예측할 수 없는 바다를 항해하며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문신들은 파도, 해양 생물, 또는 심지어 천체와 같은 상징들을 자주 특징으로 합니다. 자연과 우주와의 이러한 연결은 이슬람으로 널리 개종하기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부족의 오래된 애니미즘 신앙을 반영합니다. 깊은 바다의 위험에 끊임없이 직면하는 공동체의 잠수부들과 어부들에게 이 문신들은 영적인 지지대의 역할을 하며 상징적으로 그들을 해상 생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10. 독특한 방언. 종종 단일 민족 집단으로 불리는 바자우 부족은 지리와 역사에 의해 형성된 매혹적인 언어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공동체 내에서 집합적으로 사마라고 불리지만 결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사마어는 오스트로네시아어족에 속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특한 특징과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바자우 방언의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단어에서 강세의 위치입니다. 많은 이웃 언어와 달리 바자우어 화자들은 일반적으로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을 강조하는데, 이는 독특한 언어적 패턴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바자우어는 또한 다양한 필리핀 언어의 요소들을 흡수하여 독특한 음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인 소리들이 합쳐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모음이 중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언어적 다양성은 술루 제도 및 동남아시아의 다른 해양 지역과의 오랜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창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바자우 방언은 일반적으로 동해안과 서해안 변종으로 나뉩니다. 특히 사바주의 북부와 서부에 있는 서해안에서는 지역적 고립으로 인해 여러 지역 하위 방언이 생겨났습니다. 반면 사마 오비안과 사마 시무눌 같은 동해안 방언은 술루 제도에서 온 바자우 이주민들과 함께 들어왔으며, 이는 그들의 이주 역사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동서 간의 구분은 문화적 영향과 역사적 이주 패턴에 대한 더 넓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든 바자우 방언이 핵심적인 유사성을 공유하지만 발음과 어휘의 지역적 차이는 공동체 내에서 뚜렷한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언어학자들은 심지어 흥미로운 특징인 모음 조화 패턴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점미사의 모음이 어근의 모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의 언어에서는 드문 특징입니다. 그들 언어의 풍부한 테피스트리는 수세기에 걸친 해상 교류를 반영하지만, 바자우 라우트족은 이제 그들의 전통적인 해양 생활 방식을 위협하는 현대의 국경에 맞서 새로운 투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보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